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칼끝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친절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날카롭게 여러분을 흔들고 있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대던 그 눈빛이 사실은 가장 깊은 오해의 시작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화를 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대개 상냥한 말투로 다가오고, 칭찬으로 길을 열고, 미소로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소 속에 칼을 숨긴 사람들의 세 가지 미묘한 신호와 그에 대한 냉철한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속으로는 계산된 관계들,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41살의 이정아 씨는 회사 생활 10년 만에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서 이 미묘한 칼날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동료는 입사 초기부터 늘 다정했습니다. 점심을 챙겨주고, 야근할 때면 간식도 준비해주고, 심지어 정아 씨가 아플 땐 직접 약까지 사다 줄 만큼 정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의 끝에는 이상한 무게가 따라왔습니다. 회의 중 정아 씨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그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정아 씨. 근데 이 아이디어, 우리가 지난달에 이야기 나눈 거였지. 기억나죠? 다른 사람 앞에선 칭찬이었지만 정아 씨는 그 말에서 자신의 성과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 의미를 읽어야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정아 씨가 휴가를 낸 날, 그 동료가 상사에게 정아 씨 대신 보고서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정아 씨가 너무 지쳐 보여서 제가 대신했어요. 이 일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 말이 전해졌을 때 정아 씨는 회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상황 뒤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그 동료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소 속의 칼입니다. 공격은 없지만 기세는 꺾이고, 말은 곱지만 존재는 무너집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예리한 칼은 가장 부드러운 손 안에 숨는다. 이제 우리는 이 부드러운 손 안에 숨어있는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칭찬 뒤에 숨어있는 비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칭찬입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조용히 비교와 경쟁의 잣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치켜세우는 척하며 다른 누군가의 성과를 함께 거론하거나 감탄 뒤에 조건을 붙여 여러분의 마음을 미세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38살의 한수진 씨는 회사에서 늘 다정하게 칭찬해주는 상사에게 이 비교의 칼날을 수차례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보고서 하나는 진짜 잘 써. 근데 지연 씨처럼 숫자 정리까지 잘하면 완벽할 것 같아. 이 말은 분명 칭찬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너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라는 기준을 강요합니다. 한 번은 팀 회의에서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수진 씨 발표 진짜 깔끔했어요. 확실히 지난주에 고생했던 보람이 있는 듯. 지연 씨가 조언해준 것도 잘 반영했네요. 말은 좋지만 그 안에는 너 혼자 해낸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진 씨는 감사함보다 왠지 모르게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의 특징은 분명 칭찬인데 듣는 사람이 자꾸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기준에 맞추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간접적 통제형 언어라고 합니다. 직접 비난하지 않지만 상대의 감정을 끌어내고
자신에게 유리한 비교 구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위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위를 쳐다보게 만드는 구조. 그게 바로 이 칭찬의 속임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첫째, 칭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따라붙는다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비교일 수 있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와 너 잘하긴 한데 걔처럼만 하면 더 좋겠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둘째, 그 말을 들은 뒤 내가 위축되었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진짜 칭찬은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조작된 칭찬은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남깁니다. 셋째,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칭찬을 통해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미소 속의 칼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임을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 말이 나를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경쟁 속에 던져둔다면 그건 칼입니다. 그 칼은 절대 들이대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을 천천히 베어냅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더 정교한 형태의 미소, 즉 위로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을 흔드는 두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위로를 가장한 하향 조절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다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네가 원래 조금 예민한 편이잖아. 그건 네가 마음이 여려서 그래. 너무 잘하려 하지 마. 처음에는 따뜻한 위로 같지만 곱씹을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더 작아진 느낌이 든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감정의 브레이크를 거는 조절입니다. 분당에 사는 39살의 김민정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면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땐 네가 그냥 넘기는 게 나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민정 씨는 처음엔 친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줄 알았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니 자신이 회사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상사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일조차 불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위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침묵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 박사는 이런 언어를 정서적 억제 프레임이라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마하면서 표현 자체를 억제시키는 언어입니다. 상대는 분명 내 편인 척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항상 내 감정이 너무 과하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내 안의 분노나 슬픔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접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위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웃고 넘어가. 너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그 일로 속상해하지 마. 다들 그런 거야. 이 말들은 전부 감정을 다독이는 척하지만 결국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감정의 깊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말입니다. 진짜 위로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야. 이런 말이어야 합니다. 감정은 비교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이 내 안에 생겼다면 그건 존중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얼굴을 하고 감정을 잘라내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미소로 내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나조차 내 감정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내 감정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면 그 미소는 칼입니다. 말의 끝이 따뜻하더라도 내가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세 번째 신호, 조언처럼 보이는 공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도움되는 척하는 조언 뒤에 숨겨진 비난입니다.
이 유형은 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41살의 윤지영 씨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지 몇 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친하던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영아, 네가 다시 사회생활하겠다는 거 멋지긴 한데 아이들 아직 어린 거 알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야. 지금은 그냥 안정적으로 집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지영 씨는 처음엔 친구가 걱정해주는 줄 알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끝날수록 자신의 도전이 무모함이 되고 아이들 때문에 일을 꿈꿔서는 안 될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영 씨가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에 대해 지영 씨가 감히 나아가려는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넘지 못한 선을 남이 쉽게 넘으려 하면 괜히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무의식적인 발목 잡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꼭 말끝에 현실을 운운하며 가능성을 잘라냅니다. 나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막상 해보면 달라.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네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 말들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한 걸까요? 심리학자 토마스 고드는 이런 언어를 가면을 쓴 비판이라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시도를 막기 위한 방어적 말들이 표면적으로는 조언의 형태를 띠고 상대의 선택을 위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 가장 먼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그 안에는 항상 지금 이대로가 낫지 않겠니라는 변화의 두려움을 투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더 주춤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조언이 아닙니다. 조언은 나아가게 하고 도전하게 해야 하며 실패하더라도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이 마치 나를 위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내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묶어두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은 내가 아플까봐 걱정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걸어가도록 손을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미소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표정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통찰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소 속에 칼을 숨긴 사람들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의 진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감정은 진실을 말한다. 그 진실을 무시하는 순간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의 표정과 말투에 현혹되어 우리 안의 불편함을 억누르며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자신을 먼저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의심이 들 때 그 감정은 이미 경계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처는 말에 대한 감정보다 말이 준 느낌에 집중하라입니다. 어떤 말이든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뜻한 말인데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조언인데 내가 작아졌다면 그건 응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처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표현을 준비하라입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 그 말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금은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이 말들은 내가 틀렸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친절하게 웃고 있어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말이 나를 옥죄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조용히 말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조금만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은 싸움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원한다면 이런 정직한 표현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대처는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조정석에 앉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결정과 감정을 맡깁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운전해야 합니다. 조언을 들어도 결정은 내가 하고 위로를 받아도 회복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결정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내 마음을 접는 걸까?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말은 진실을 포장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진실을 숨기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 말은 그 말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나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관계는 진심을 숨기지 않고도 편안할 수 있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미소 뒤에 칼을 숨긴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오는 듯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무디게 만들고 결국엔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말은 공감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미묘한 심리전에서 여러분이 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나를 지키는 거절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태도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웃으며 다가오지만 내가 약해질 때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사람, 내가 새로운 길을 말하면 묘하게 냉소를 던지는 사람, 내가 무너졌을 때는 위로보다 분석을 먼저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선하지만 속으로는 침묵을 강요하는 비대칭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삶을 꾸리는데 주저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은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나요? 아니면 조용히 흐리게 만드나요?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게 인간이지만 그 말이 거짓된 미소와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금세 피곤해집니다. 진짜 관계는 진심으로 웃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들어주고 평가하지 않고 실수했을 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느낌을 얻습니다. 고사성어 중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속으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친절한 말보다 진짜 친절한 마음을 보는 눈을 기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속의 낯선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도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